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 24일 박영식의 정치야시장 오늘 밤 10시가 됐습니다. 화요일 정치야시장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진영 정치 비평가 그리고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근데 오늘 다룰 주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내일이면 더 많아질 것 같긴 한데 예. 저희 제작진이 지금 신나는 노래를 잠깐 틀어놨다가 껐어요. 다른 거보다 우리 이사장님 졸업하신 국민대가 오늘 뭐 굵직한 결정을 했는데 박사학위 취소 절차 요걸 이제 밟게 되는 거잖아요. 네. 숙명여대에 이어서 입학 취소 절차구나. 그러고 보니까 석사가 취소가 되면 박사 입학 자격도 없다라는 그런 국민대의 결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학사가 있기 때문에 네.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도 들어갈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경영전문 석사도 받았고. 네. 근데 이제 그거는 할 수 있겠구나. 학사가 있으니까. 예. 박사가 된 국민대 그게 취소가 되겠네요. 예. 예. 근데 어쨌든 뭐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인가요? 이거는 단번에 논문을 받아쓰는 순간 1시간 안에 다 파악이 되고 네. 결과까지 다 추론이 됐어야 했는데 네. 상대가 대통령 영부인이다 보니까 네. 3년 동안 지척됐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이사장님이 변희재 대표 사진 붙여놓고 논문 썼다라고 말씀하신 지난주에 주제를 굉장히 좋아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왜 변희재 사진을 붙여놨어요? 카피킬러 자주 돌리고 변희재 대표가 논문 검증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사장님이 과거에 논문 쓰실 때 변희재 대표에게 걸리지 않겠다라는 의지로 사진을 붙여놓고 논문을 썼다. 이제 이 이야기가 화제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변희재 당시 대표가 했던 말이 진보 진영의 모든 지식인들, 이른바 학위가 있는 지식인들을 상대로 해서 전부 다 논문을 돌렸다는 거예요. 한 명 한 명 뭐 표절 그렇죠. 사례가 있으면은 그걸 갖고 정치 쟁점화하려고 했던 거죠. 진보의 위선 이렇게. 진보는 이 위선 때문에 사실은 공격을 당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탈탈 털어서 3명 빼고는 뭐 거의 다 잡았다. 그중에 김용민이 있다. 그중에 김용민이 있고 나머지 둘은 누구냐? 건국대학교 한상희 교수님, 로스쿨 교수죠. 그리고 또 한 분이 올 2월에 이제 퇴임하신 한인섭 서울대 로스쿨 교수님. 그렇게 해서 김용민이까지. 넘버 소리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사실 학위가 없거든요. 무학의 통찰. 저 박사학위가 없습니다. 그러셨나요? 예, 제가 박사 수료 23년 됐나? 아이고. 24년 됐나? 뭐 논문만 쓰면 되는데. 너무 쓰시지 그러면 선생님. 안 되더라고요. 잘. 제가 처음에 최종 발표는 아니고 중간 발표까지 했어요. 중간 발표까지 했는데 박사 논문 제목이 복지국가의 자유주의적 기원. 복지국가의 자유주의적 기원. 그때 복지국가가 유행이었어요. 유행해가지고 그걸 했는데 유명한 에스핑 앤더슨이라고 복지국가 연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번역도 하고 그렇게 쭉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 대선 치르고 그다음에 당에 와가지고 일하다 보니까 쓸 시간이 없더라고. 시간이 없어. 그래서 이제 결국은 하기는 없습니다. 제가. 이게 왜냐하면 또 일정 연한이 지나면은 그 박사 논문을 쓸 자격도 삭제돼요. 진짜요? 그러면 지금 쓰신다고 하더라도 지금 저는 쓸 생각이 없는 게 저는 이미 박사를 넘어서 철사기 때문에 대학자는 학위 받지 않습니다. 제가 누구한테 학위 받아요? 전 제 스스로 대학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형식적 라이센스를 받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저 뭐 충분히 존중 드리고 존경합니다. 어쨌든 저 김건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이제 박사, 석사를 다 잃게 되면 학사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김건희 학사. 경기대 학사. 김건희 경기대 학사. 예. 근데 만나면 김학사라고. 그럼 국민대에서 밀어냈네. 국민대 분들이 아주 좋아하시겠네. 근데 오늘 이 결정 나오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비판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한 결정인데 너무 늦어지니까 이게 뭐 만약에 윤석열이 내란으로 이끌려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거 취소했겠습니까? 라는 이제 그런 가정 섞인 질문에 뭐 대부분 다 절대 안 그랬을 거다. 이것만 보면은 우리나라의 학자들은 참 허약합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부끄럽다. 학자의 어떤 이상과 이미지는 정말 어떠한 상황이나 여건에 처하더라도 진리와 정의만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는 그런 아주 올곧은
인물 캐릭터로 학자들을 생각하는데 네. 대한민국 학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네. 저는 이제 그게 비겁하다는 생각이죠. 우리가 헛똑똑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안 똑똑해요? 네. 근데 뭐 배웠으면 배운 만큼 겁이 너무 많은 게 난 화가 많이 나는데. 공부 잘하면 교수 하겠어요? 특히 공부 잘하면 대기업 가고 공부를 하지. 이른바 개혁하겠다는 사람, 개혁하겠다는 정권에서 그 업무를 맡을 사람, 그 임무를 맡을 사람으로 학자를 세우면 안 돼요. 학자는 못 해요. 그 제대로 된 폴리페스가 있어야 돼요. 제대로 된 그러니까 폴리페스는 원래 나쁜 의미잖아요. 아니, 나쁜 의미는 아닙니다.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나라 최초의 폴리페스는 조광조 선생, 이율곡 이런 사람들이다. 즉 사림에서 공부하다가 폴리페스가 돼서 경장 세력이라고 합니다. 사회를 개혁시키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학교의 대접이 너무 좋아. 유교적 봉건적 그 질서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교수하고 있다 그러면 과잉 대접이 좋다 보니까 거기에서 안주해서 지나치게 아카데미 학학이 흘러가요. 현실로부터 동떨어져 버려. 그렇지. 근데 미국 같은 데 보세요. 교수하다가 정부 들어갔다가 기업 갔다가 싱크탱크 갔다가 뺑뺑 돌아요. 리발빙 도어라고 하죠. 그죠? 이렇게 되니까 공부하는 사람이 현실도 알고 현실에서 기업하는 사람이 공부도 되어 있고 정치하는 사람이 기업도 알고 학문도 알고 이게 융복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특히 이제 학교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매한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 있잖아요. 겪어봐요. 자동차 외파는 인성 제일 좋습니다. 여러 사람들 사이에서 섞여서 그치. 사는 사람이 제일 좋은 거지. 혼자 책 판다고 해서 최고의 전문가가 뭔지 아세요? 뭡니까? 사기당한 사람입니다. 사기 당한 사람이요? 네. 왜 사기를 당했는지 복귀하다가 전문가가 돼요. 내가 너무 순진했구나. 예. 내가 세상을 몰랐구나. 해양 안전 전문가 중에 원톱이 누군지 아십니까? 해양 안전 전문가요? 예. 세월호 참사 유족들입니다. 그분들은 다 알아요, 다. 참. 척 보면 아시는 분들이에요. 마음 왜냐? 아픈 얘기지만. 내 금쪽 같은 자녀가 이 세상을 떠났는데 왜 떠났는가? 벌써 그분들은 2014년 이래 매일같이 매일 시간 연구하는 분, 참 마음 아픈 성찰하는 얘기지만. 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학자님들은 뭐 그냥 책 속에서만 그 세상을 보지요. 그러니까 저는 가장 안타까운 학자 출신 정치인으로 그 관료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을 듭니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면 문재인 정부 때. 그렇죠. 조국 장관을 이제 세우려고 문재인 정부가 임명 절차를 밟을 당시에 윤석열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부산대 의전원 그 딸 조민 씨가 다녔던 그 학교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근데 박상기 장관에게는 보고도 안 했어요. 적어도 그 정도 압수수색하려면 당연히 보고를 내야 되는데 보고도 하지 않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한마디로 농락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때 일을 뉴스타파에 나와서 얘기하는데 눈물을 흘리더라고. 복장이 터졌습니다. 그게 눈물을 흘릴 일인가? 그 당시에 경을 쳤어야 했지. 아니 원리 원칙대로라면 지금 총장이 장관을 능멸한 거 아닙니까? 아직은 장관이면 날릴 생각을 해야지. 가만히 앉아서 힘의 열쇠만 자각하고 눈물을 흘리고 여기에 이제 국민들은 절망감을 느끼는 거죠. 뭐 이게 사실 저희 주제는 아닌데 뭐 그런 의미에서 어제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 인선과 관련돼서는 뭐 학자 출신, 뭐 교수 출신이라기보다는 전문가 그룹 뭐 이런 분들이 더 많이 들어왔으니까 오히려 잘 됐다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이재명 대통령이기 때문에 잘 됐다라고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요, 사실 당사자주의라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노동자 출신 노동부 장관이면 물론 뭐 김문수처럼 노동자를 탄압하는 노동부 장관 그건 안 되고 노동자를 위해서 노동부가 존재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정부의 기본 방향, 거시경제의 틀 속에서 노동정책도 존재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노동부 장관이 오로지 노동자들을 위한다라는 그 순결한 마음만 있다면은 정부 운영에 잘못하면 이렇게 부딪히기도 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대통령이 조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또 반대에 급부로서 기업인 출신 장관들도 이번에 많아요. 기업인 출신들도 이걸 정부하고 기업 운영은 다른 거예요. 기업은 참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윤을 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정부는 수단 방법을 가려야 돼요. 그렇죠. 민주적이어야 되고 평등한 절차적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존중해 줄 수 있는가, 훈련이 되는 이런 것들을 한번 또 돌이켜 봐야 되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대통령이 조율해 가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뭐 기업인 출신 장관 있고 노동자 출신 장관인데 기업인 출신은 난 무조건 친기업 쪽으로 갈래. 노동자 출신 난 무조건 친노종으로 갈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걸 이제 조절해 줄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이 있는 대통령이 존재하느냐가 중요하다. 예.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저는 멍청한 대통령은 대한민국에 절대 있으면 안 된다. 왜? 제왕적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남시장하고 경기도지사하고 당대표 하면서 모든 정책에 대해서 만기칠람하고 세상사를 다 알 수 있는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된 것이 예.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국민들에게는 큰 행복이다. 예.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네. 이제 우리 이사장님도 동일한 평가 주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뭐 다른 질문보다는 특검 얘기하기 전에 그럼 요것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 오늘 사실은 이 질문을 다른 방송 가서 받았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송미령? 아니요. 송미령 얘기가 아니고 알짜배기 부처 자리는 아직 발표가 안 됐잖아요. 법무부 장관. 네. 이런 자리는 누가 가야 되고 지금 언론 하마평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 저는 안 될 것 같거든요. 법무장은 무조건 정치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누가 사실 떠오르느냐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추천 좀 해주세요. 이재명 대통령 말을 잘 따를 사람이면은 네.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맞는 이야기야. 예, 그저 윤석열이 예. 만약에 예. 이재명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면 이재명 대통령은 하려던 검찰 개혁을 다 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누가 장관이 되느냐 네. 이걸 갖고 여기에 천착해서 막 반발하기도 하고 네. 뭐 원점에서 재고해야 한다 이러는 분들도 있는데 네.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그 장관이나 이제 비서관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도 예. 결과적으로 최종 책임을 지는 사람은 대통령이거든요. 그 대통령이 같이 합을 이뤄서 국정 운영을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이 최고의 기준이 돼야 합니다. 예. 당연합니다. 지금 자기 브랜드가 있어서 자기 정치가 중요한 사람들을 장관 세우고 수석 세우면은 예. 이거 정말 굉장히 골치 아파지거든요. 특히 법무부 장관 이런 자는 더 곤란하단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예. 그 한편으로는 좀 개혁적인 인사가 개혁적인 인사. 법무부 장관이 됐으면 좋겠다. 혹은 뭐 개혁이 필요한 그런 분야의 장관이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예. 그런데 대통령과 충돌한다면 견해차를 드러내서 네. 뭐 합을 이루지 못한다면은 네. 그래도 좋을 것인가 네.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우리 헌법이 내각제적 요소가 좀 짬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국무회의라는 게 존재하는데 네. 원래 대통령제는 국무위원 이런 거 없는 거예요. 대통령제에서의 장관은 세크리터리예요. 내각제는 미니스터야. 근데 우리 미니스터라고 하잖아. 그렇죠. 이게 막 섞여 있단 말이에요. 결국 뭐냐면 대통령제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무한 책임인 거예요. 나머지는 다 대통령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거다라고 예.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인선에 대해서 제가 좀 남들과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자면은 네. 정동영, 이종석, 그다음에 위성락, 예. 또 조현, 네. 이제 통일외교 있지 통일외교 안보 이쪽이고. 요 팀은 어느 정도 자율성을 누릴 거예요. 자율성을 누리고 자율성을 누리는 인물로 짰어. 정말 최고의 최고를 모았어요. 검증된 사람들을 잡고 나머지 부처는 네. 이재명 대통령이 모든 것을 장악해가지고 샅샅이 다 확인하고 정책 집행 같이 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면 법무부 장관도 마찬가지. 왜냐하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반영되고 검찰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 사법 개혁의 전문가시니까 예. 당연히 그렇게 할 거라고 보고. 네. 다만 이제 행안부하고 기재부, 산자부 이런 알짜상 부처가 남겨졌는데 이거는 정부 조직법 개편하고 연결돼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마 기재부는 어쨌든 간에 그 기획예산처하고 나눠질 것 같고 예. 경제산업부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일본이 경제산업부로 돼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우리나라가 산업정책이라든가 경제정책 안 한 지가 오래됐어요. 재정정책만 했어. 한 20년 동안. 네네네. 왜? 산업정책은 그냥 대기업한테 맡겨놓고. 예. 근데 한국이 경제성장한 거는 박정희, 김대중 대통령 때까지의 경제정책이 있었어요. 분명히. 경제기획이 있었다고. 그걸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 개인적인 주장. 네. 대통령이 혹시나 봤으면 좋겠는데 진짜 행안부 해체해야 돼요. 시잘데기 없는 부처야. 행안부를 해체한다고요? 예. 옛날에 행안부가 이번에 힘이 굉장히 내무부였는데. 막강해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거예요. 재난 안전 부분이 커지잖아요. 예. 그 부분 나는 총리실로 줘버려야 된다고. 재난 안전본부 만들어가지고 총리 밑에 네. 본부장, 장관급으로 줘버리고. 예. 그 다음에 행안부가 원래 전신이 뭔지 아세요? 내무부. 네. 내무부 전신이 총무처, 총무처 전신이 국내부. 국내부가 뭔지 아세요?
왕의 신분을 받은 게 국내부야 원래 내각 책임제 국가에. 예. 그래서 총무처로 격화시켜버리고 인사혁신처 있으니까 인사권한 주고 그다음에 자치분권 지방자치 임무는 자치분권위원회 만들어서 떼줘버리고 행안부 없애야 돼. 행안부가 진짜 있어 보면은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이에요. 또 하나가 기재부인데 아까도 이제 기획과 예산을 나누는 재정을 나누는 그런 방식으로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전폭적으로 동의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기재부를 손보지 않으면 이재명표 확장적 보편적 재정 정책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얘네들이 가장 큰 걸림돌이고 가장 큰 저항 세력이었어요. 기억하시죠? 경기도지사 때 그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한다라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얘기했을 때 정부를 대표해서 앞장서서 쌍수를 들어 반대했던 사람이 홍남기 씨입니다. 근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홍남기 씨도 끝내는 대통령 지시로 이재명 후보의 요청인 재난지원금 지급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문 대통령이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설득이 안 되면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감히 건방지게 선출되지 않은 관료가 예산을 건드린단 말이야. 제가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요. 우리 인류 역사에 3대 민주주의 혁명이 존재합니다. 프랑스 대혁명, 영국 명예혁명, 미국 독립전쟁. 이게 다 세금 이야기예요. 세금은 누가 한다? 국민의 대표가 하는 거예요. 사실 예산 편성이라는 건 국회가 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국회를 솔직히 믿을 수 없잖아요. 동네 지역구 다리 닦는 예산을 맨날 챙기고 가는 그런 수준의 국회의원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 어쩔 수 없이 또 다른 대의민주주의 기관인 대통령이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하는데 이거를 관료들이 자기 것 고유 권한인 것처럼 한다는 것 자체는 민주주의 위반입니다. 그래서 기획예산실은 무조건 대통령실이 갖고 와야 됩니다. 두 분 다 굉장히 그 정부 조직 개편 이후에 또 벌어질 이제 기획재정부에 대한 손질 그리고 뭐 행안부에 대한 뭐 이제 폐쇄까지도 이제 말씀 주셨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또 차제에 또 이번에 잘 논의가 됐으면 좋겠고 그 이후 내각 인선에 또 우리가 드러나겠죠.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오시기 전에 5시 50분부로 영장이 청구가 됐어요. 누구에 대한 영장이냐?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이 조은석 특검으로부터 이제 청구가 됐기 때문에 요게 아마 이번 주 안에는 당연히 집행이 될 예정이라서 법조인들 의견으로는 내일 아마 윤석열이 끌려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뭐 고소하다. 정말 이제 우리 저희 시골 말로 꼬방시다 진짜. 꼬방지다요? 꼬방시다 그러거든 경상도에서는. 꼬방시다. 고소하다. 꼬방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오늘 아침에 곧 구속된다. 예측했습니다. 곧 구속, 그죠? 왜냐면 체포영장 그 시한이 넘어가기 전에 또 이제 구속영장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이 나와야 하는데, 조은석 특검의 의지가 분명하다라고도 얘기했고요. 이거 무슨 예언자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 스스로에게. 그럼 좋은 거 아닙니까? 이런 평론이 바로 이 거의 없다와의 큰 차이를. 큰 차별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없다의 평론을 보면은 정말 하나만 한 그 평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알짜배기 평론만 딱 추리면은 거의 없다의 그 어떤 출연분은 거의 없다. 출연분이 거의 없다. 거의 인사 빼놓고는 쓸 말이 없다. 뭐 그런 평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도 방송 섭외 응하고는 싶은데 시간이 안 돼서 못할 뿐이라고 지난주에 나와서 말씀하셨다고요. 그래요. 조은석 비겁한 변명입니다. 조은석이 특검이 됐을 때 악랄하게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무죄를 받은 사람이 거의 없다면서요. 아니 어떻게 보면은 독한 검찰답게 하는 게 보세요. 김용현은 증거인멸 교사로 재구속 영장이 청구가 됩니다. 그러면 그 증거인멸 교사의 김용현 위에는 누굽니까? 윤석열이죠. 윤석열을 증거인멸 교사로 체포영장 청구할 수도 있잖아. 근데 특수공무집행방해로 했잖아요. 그거는 지난번 체포영장 해남동 공관에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하니까 방해했던 거. 그거. 그러면은 증거인멸 교사의 수계는 그냥 삭혀두느냐? 남겨두는 거지. 혹시나 6개월 후에 또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검찰들이 하던 고유의 수법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익숙한 장면이긴 한데 윤석열이 이런 그러니까 이제 뭐 물론 내란 혐의는 아니고 추가적인 혐의로 지금 체포가 되고 구속되는 그런 단계입니다만은 윤석열에 이어서
뭐 김용현으로 뭐 김용현에 이어서 김용현 밑에 있는 뭐 내란 그 종사자들까지도 전부 다 이제 같은 루트로 줄줄이 재구속될 그렇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잖아요. 그 군사 기밀 누설도 있고, 네. 그래 이런 거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3가지 사유로 구속시켜 버리잖아요. 네. 그럼 다음에 구속 사유가 없잖아 연장할. 그리고 남겨두는 거야. 이제 하나씩 하는 거죠. 네. 그 검찰이 하는 하나씩 수법 하나씩. 그대로 하는 게 그 수법들을 그대로 할 거라고 다 예측을 하더라고요. 누가 그러더라고. 그 조은석의 그 이른바 범죄자 포위하기가 네. 일단 팔다리를 묶어요. 아, 그리고 하나씩 쳐요. 팔다리를 묶어놓고 하나씩 치고 대가리만 남겨놓습니까? 그렇지. 야, 매섭네요. 이게 바로 조은석의 방법이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체포영장 그리고 구속영장 등등에 대한 전개 과정을 말씀드렸는데 저는 윤석열이 체포영장 그 청구 소식을 듣고 윤석열 측에서는 뭐 또 헛소리를 막 짓거렸더라고요. 근데 김용현도 그런 거를 많이 닮아가서 이번에 뭐 재판부 기피 신청까지 했잖아요. 근데 이것도 서울중앙지법에서 또 기각했다는 속보가 하루 오늘, 만에. 예, 오늘 저녁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싹 죽었어 이제. 예, 이제는 끝난 겁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내란범들이 발악을 해봐야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겁니다. 뭐 김용현도 이번에 저기 누구냐? 김용현 측의 변호사가 재판정에서 헛소리 또 짓거려가지고 이게 다 일일이 보도가 되고 있던데 옮기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너무 이제 분노스러운 내용들이요. 그러니까 판사를 향해서 네네. 결국 우리를 구속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얘기했다면서요. 예, 그런 식으로도 얘기를 했고, 뭐 이제 김용현의 경우에는 서부지법 폭동이라고 부르지 않는 그런 언급도 있었다고 하니까 뭐 딱히 언급해드리진 않겠습니다. 다 그냥 쓰레기 같은 언변들이라 가지고. 예, 어쨌든 이 내란범들의 추가적인 구속 연장 그리고 일단 전 그건 궁금해요. 윤석열이 구속이 됩니다. 김건희도 구속되겠죠. 아유, 당연하죠. 그렇죠. 근데 김건희는 구속 이전에 체포부터 될 가능성이 있죠. 일단은 김건희가 예. 나는 특검에서 나오라고 하면 나오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만 지금 검찰에서 부르면 안 나간다 이랬기 때문에 일단 특검이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김건희를 네. 무턱대고 체포영장 칠 것 같지는 않고 네. 나오라고 아마 할 겁니다. 그럼 김건희는 공개 소환을 아마 요구할 거예요. 공개 소환이요? 근데 공개 소환을 한다 그러면은 아마 안 나갈 거다 이렇게 안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나가겠죠. 그럼 그때 쳐들어가는 거지. 지금도 고검 그리고 중앙지검 이쪽에 다 3번 청구를 했는데 소환에 응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윤석열과 동일하게 체포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굳이 뭐 공개 포토라인까지는 배려 안 해줘도 될 것 같은데. 그건 뭐 중요합니까? 뭐 윤석열도 배려 안 한대요. 아니 저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오늘 영장 청구해가지고 내일 윤석열이 체포되면 내일자로 체포가 되는 그 시점쯤에 김건희 특검 쪽에서 김건희에 대한 체포 영장을 또 청구해서 내일 모레쯤 김건희를 또 체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영장을 발부받아서. 아마 이 특검들끼리 경쟁이 붙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쟁이 붙을 뭐예요? 것 같다는 생각이 예. 들고. 네. 근데 가장 먼저 유죄를 밝혀낼 곳은 네. 저는 최혜병 특검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건이 단순하기도 하고. 사건이 너무 간단해요. 네. 그 800에 7070으로 전화한 사람이 누구냐. 지금 보니까 윤석열로 모아진단 윤석열의 말이죠. 직무실로 이미 보도가 그렇다면 됐고. 명백한 위법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구속될 사안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기 목사님은 뭐 먹는 걸 주고 달달한 걸 주고 저를 왜 안 줘요? 좀 주세요. 아 이것은 그 이사장님의 이 어떤 당을 위해서 예, 충전해드리기 위해 필요하십니까 혹시? 필요하죠. 아 예 그렇다고요. 저는 민주당을 주세요. 앞에서 드시고 계신 당 충전을 해드리는 정치 야시장 시간입니다. 그게 그래요? 궁금하셨구나. 당 떨어질 시간이잖아. 예, 조은석 특검 참 훌륭합니다. 예. 예, 시사평론계의 조은석이 김용민 아닙니까? 예. 시사평론계의 윤석열은 바로 거의 없답니다. 저는 조은석 특검을 예.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예. 칼로 쓸 때는 칼로 쓰고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지금은 알겠습니다. 칼을 휘두를 칼을 때예요. 휘두를 때니까. 그거 앉아가지고 폼 잡으라고 예. 시킨 건 아니잖아요. 예. 예. 아 그리고 오늘 두 분 오시기 전에 저희 제작진께서 그 한번 타진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늦은 시간까지 방송이 되느냐라고 아마 물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물어봤을 수도 있는데 그 이유가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청문회가 굉장히 뭔가 좀 과열 양상이 있거나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다룰 만한 내용이 있을까봐 저에게도 사실 11시 반까지 되느냐고 물어보셨거든요. 근데 오늘 하루 종일 제가 김민석 후보자 청문회를 보는데 할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야 이게 뭐
국민의힘이 전의를 상실했어요. 그죠? 예.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뭐 야당이 야당답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공격도 제대로 못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국민의힘이면은 네네. 제 김민석 후보를 궁지에 몰아넣을 자신이 있는데. 예. 어떤 방식으로? 안 해. 예. 아니 근데 저는 다른 건 모르겠고 이게 뭐 의혹 제기하는 것도 이미 이제 청문회 들어가기 직전부터 나왔던 감사합니다. 여러 의혹들을 이제 다시 질문하는, 이미 언론에서 이미 재차 김민석 후보자가 방송을 통해 설명했던 내용에 대한 질문이 나오거나 아니면 뭐 모욕 주는 질문들 뭐 이런 것들인데, 이게 내일 가면 윤석열 체포영장 발부 때문에 전혀 화제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이대로 해봐야 뭐 저녁까지 늦게까지 할 이유도 없고. 자, 다음 짚어볼게요. 첫 번째, 네. 돈 문제. 돈 문제. 그 사인간의 동거래야. 민간인 신분일 때. 그죠? 아니, 그리고 이 공직자 시절의 검증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 대가성이 있냐? 대가성이 없어요. 그럼 끝이에요. 그다음에 돈을 왜 이제 와서 갚았느냐? 수익 가지고 지출의 문제가 맞지 않다. 오늘 해명했잖아요. 네. 경조사비 받고, 네. 그다음에 출판 기념회 받고, 처갓집에서 돈 받고. 네. 그럼 왜 그런 이야기를 안 했느냐? 예. 18년 동안 야인 생활하고 처갓집에도 눈치 보이고 참 스스로 참 부끄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다음에 청와대 문제. 몇 병 갔느냐는 게 이제 김희정은 26번, 그다음에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156개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건 이 숫자가 아니라 청와대 확인해 보면 되잖아. 그렇죠. 청와대가 어디 뭐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국민대나 숙명여대보다 더 좋은 데 아니에요, 솔직히. 그런 그 세계 1 유수의 대학인데 거기에서 가짜로 그러면은 그 하기를 좋겠어요. 아니 비행기표까지 공개했었잖아요. 그 이제 청와대에다 확인해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전혀 나왔던 의혹들은 다 해명이 됐다. 이렇게 뭐 생각이. 아니, 그러니까 저도 한정희 의원이 그 질문하시면서 그 정치인들 출판 기념회 그 문제를 가지고 거론했던 적이 있었나 참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지루라는 사람이 웃기는 게 검은봉투법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거는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가서 허락 받고 와. 너네 당 의원들은 그거 안 하니? 다 하잖아요. 그렇게 그죠? 얘는 보니까요. 아버지도 검사고 네. 재산도 70억 대고 아들도 7억 대고 이러니까 금수저잖아요. 네. 그리고 정치인들이 그리고 또 뭐 낙하산으로 공천 받아가 쉽게 정치했잖아요. 그건 모르는 거야. 네. 이제 그들은 이 검사 특유의 그 멘탈이 있잖아요. 네네네. 우리가 잘못한 거는 뭐가 어때서? 남이 잘못한 것은 네. 특히 적대적 세력이 잘못한 것은 요만한 것도 아주 크게 뻥튀겨서 비난할 수 있고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네. 이 사고에 함몰돼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내로남불. 네. 그래서 그래서 오히려 문제를 삼는 청문위원들에 대한 의혹 제기가 국민들에게는 오히려 더 공감을 얻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나아가는 것 같아요. 아니, 70억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70억짜리 주진우가 2억짜리 김민석한테 뭐라고 흠결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코미디죠.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보통 한덕수가요, 2024년 연말 말일에 신고했던 게 87억입니다. 그리고 이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수십억 대의 재산을 갖고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재산 형성 과정을 이제 질문하기 위해서 자료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안 줬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결국 또 역공의 빌미를 준 거죠. 즉 김민석 후보자도 뭐 과거 총리 후보자들의 전례에 따라서 프라이버시가 될 만한 자료는 안 되겠다라고 얘기한 거 저는 한편으로 용리해 보였습니다. 그래 이게 공직 후보자에 대해서 광의의 도덕성을 이야기하면 안 돼요. 공직 관련된 도덕성만 검증을 해야 되는 그렇지. 거야. 성인 문제 뽑는 게 아니니까. 근데 한덕수는 왜 더 큰 문제가 됐느냐? 공직 생활 아닐 때도 김현장에 있었잖아요. 네. 김현장에 간 게 뭐였어요? 정관 예우 받고 김현장 간 거 아닙니까? 공문으로 있지 않았어요? 어쨌든 공문으로 있었지. 네, 공문. 법조인은 아니니까. 정관 예우 받은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게다가 부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당시에 얘기한 거죠. 론스타 문제가 또 있었잖아요. 네. 그게 그러니까 이제 한덕수라는 사람을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인준을 해줬던 배경에는 어쨌든 정권 초기 때문에 국정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배려를 해준 거잖아요. 어찌됐든 민주당도 배려해줬잖아요. 근데 지금 저는 그래서 제가 2억짜리 이번 김민석 총리 거는 청문회 한번 하고 네. 그냥 바로 본회의 올려가지고 바로 인준해버려야 돼요. 자 지금 서울 시내에 김민석이 6억 집에 쟁겨놓고라는 플랜카드 붙였어요. 어?
국민의힘에서 플랜카드 붙였어요. 엄청 붙여놨습니다. 집에다가 6억을 현금을 쟁여놨다고요? 뭐 이런 식의 플랜카드를 붙여놨어요. 그 위에 무슨 플랜카드 걸려 있는지 아세요? 뭐라고요? 이재명 대통령 당선 축하하는데 수사받으세요. 헌법은 지켜야죠. 붙여놨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김민석 총리 인준권 가지고 발목 잡아가지고 정권 마비시키겠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정권투쟁 퇴진투쟁 가겠다는 소리예요. 시작부터요? 시작부터 이따위 지금 극단적인 권력투쟁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야. 야. 여기에 우리가 협치 또는 뭐 있지 않습니까? 통합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말려들 필요 없어요. 아, 사실 현실 파악이 좀 안 됐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그렇죠. 단호하게 대응해야 됩니다. 바로 인준하고 밀고 나가야 됩니다. 아니, 어느 시점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이제 한 달이 안 됐어요. 한 달이 안 됐는데 이제 국민들의 평가라는 게 뭐 보수지에서도 놀랄 정도로 후하게 평가를 해줄 정도로 굉장히 국민적인 지지를 받아가고 있는 그런 단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플랜카드를 붙이고 있다. 김용태라는 자가 참. 하는 거 보세요. 대통령 면전에서 수사받아야 된다. 네. 헌법을 지키세요. 헌법을 지키지 않으면 뭡니까? 탄핵하겠다는 소리예요. 그런 식의 투쟁을 해야지만이 자기들이 프레임을 짜가지고 자기 진영을 결집시킬 수 있다라고 지금 잔머리 굴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하고 우리가 총리의 뭐 국민적 눈높이에서 봤을 때 조금 뭐 불편한 점이 있다. 이걸 가지고 빌미를 삼아 질질 끌어주고 이러면 안 돼요. 단칼에 자르고 바로 인준하고 끝내버려야 돼요. 근데 대통령께서는 보여주는 어떤 화합과 통합의 어떤 메시지, 제스처 이런 것들은 국회에 여당만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야당 대표도 벌써 두 번이나 존중한다. 만났고 예.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마치 이게 대통령은 협치하고 존중하시고요. 예. 국회를 다수당으로 운영하는 민주당은 속전속결로 밀고 나가고. 아, 그럼 민주당에게는 국민의힘 협치의 대상이 아니다. 당분간은. 네, 당분간은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 혁신하고 정신 차리면 윤석열 잘라내고 윤석열 잔당들 없애고 윤석열 씨 사고에서 벗어나 준다면. 저도 이제 이 대목에 동의하는 게 이제 이런 측면 때문에 법사위원장을 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어불성설로 보여요. 아니 법사위원장 달라고 하면요. 윤석열의 그 하수인이 돼가지고 계속 거부권해가지고 국정 마비시켰던 거 이거 자기들이 사과해야 돼요. 뭐 그렇게 하면은 믿을 수 있지. 안 그러면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 사실 우리가 이런 거에 너무 열을 낼 필요는 없어요. 그렇습니까? 국회 170석을 넘겼고요. 네. 또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법사위 같은 경우에 이미 내년까지 민주당이 법사위를 맡게 돼 있어요. 지금 그 정해진 원칙과 상식만으로도 예. 민주당이 열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김민석 총리 청문회 마치고 곧바로 본회의 열어서 통과시키고 그렇게 할 일만 하면 됩니다. 여기 괜히 같이 감정 소비를 했다가는 우리가 늙어요. 뭐 민주당도 7월 4일 전에 김민석 총리 후보자 임명할 거라고 일단은 기일을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7월 4일 전이니까 뭐 굉장히 빠르게 임명이 될 것 같긴 하고요. 그래서 뭐 두 분 말씀 그대로 뭐 시일을 뭐 더 두고 보거나 기다려줄 가능성은 뭐 제로라고 볼 것 같은데 뭐 웃고 가는 차원에서 전 이거 몰랐습니다. 김민석 후보자가 과거에 양복 모델도 한 거나 이번 처음 알았어요. 옛날에 그 CF 모델한 게 많죠 정치인들이. 네. 그 박찬종 씨는 우유 광고했었어요. 누구요? 우유. 박찬종 씨, 무균질 우유. 알죠. 무균질 우유. 박찬종 그 예전에 대선 후보도 나왔던 사람이잖아요. 네. 오세훈도 변호사. 네. 오세훈도 정수기 광고했고. 아, 오세훈 시장이 정수기 광고한 건 기억이 납니다. 근데 박찬종 아저씨가 우유 광고한 건 몰랐네. 우유 광고했는데 근데 뭐 양복 광고한 거를 지금 또 올릴 필요는 없어요. 그때 김민석과 지금의 김민석은 다르기 때문에 그때 김민석이 지금의 김민석보다 훌륭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 그래요? 오, 99년입니다. 1999년에 신사복 광고를 찍었고 이 모델로 전액을 기부를 했다라고 그때 이제 했는데. DJ의 황태자로 잘 나갈 때인데 저는 그때 황태자로 잘 나갈 때의 김민석보다 18년 야인 생활하면서 거칠고 이 힘든 이 정치밥을 먹어본 지금의 김민석이 훨씬 훌륭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거의 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과잉 칭찬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업그레이드가 됐단 말씀을 하고 싶은 거네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김민석 후보자가 야인이 되기 직전 단계까지는 정치권에서 굉장히 이제 조망받던 황태자였고 젊은 정치. 그러니까 저보다 더 어린 나이였죠. 그렇죠. 당시가 30대 후반 아니었나? 30대 초반에 국회의원 됐을 거예요. 아, 어마어마했네요, 기세가. 제가 젊은 피수열. 15대 때 국회의원 됐을 겁니다. 야, 15, 16대까지 했다, 그죠? 네, 15, 16대. 전에 한번 김민석 후보하고 제가 인터뷰한 적이 있었는데 이낙연도 제 후배입니다. 다 그러더라고.
15대 입성 진짜요?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예, 그보다 앞서서 이미 민주당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낙연보다도 자기가 선배라고. 야 그런 시절이 있었구나. 예, 두 분만 아시는 김민석 후보자의 과거인데. 아니 그분은 참 좋은 분이에요. 제가 김민석 후보는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과 각을 세운 그런 측면은 없지 않아 있지만은 이게 일종의 어떤 큰 과오로 남았는데 지금은 그때 김민석이 아니죠. 아니 그런 걸 비판해야 돼요. 비판하고 그 당시에 DJ 황태자로서의 김민석도 비판받을 건 받아야 돼요. 완전히 동교동 정치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거를 칭찬하고 좋은 과거사인 것처럼 이야기해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18년 야인 생활을 하면서 정말 거친 풍파에서 단련되고 민중의 삶을 체득한 지금의 김민석 총리를 칭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99년 버전의 16대 국회까지의 김민석 후보자가 아니라 18년 야인을 겪고 나서 이제 이 21대에 돌아온 김민석 그리고 22대 때 이재명 당시 대표와 함께 최고위원회의, 그러니까 즉 지도부에 입성을 한 김민석을 만난 이재명 대통령은 이재명 당시 대표는 김민석이라는 인물을 새로 평가를 했을 가능성이 뭐 매우 높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총리 후보자가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두 분이 또 이제 새로운 얘기를 많이 해줘가지고 저희 제작진께서 확인차 말씀 주셨는데 최초로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한 나이가 28세였답니다. 28세. 그때 그러니까, 이제 상대 후보가 최불암 아저씨였어요. 최불암 나홍배 아니야? 나홍배. 그 다음이 최불암이었지. 그런가요? 그 다음이 최불암이었어. 15대가 최불암이고 그 이전에 나홍배. 그렇게 그 당시에 아재들과 경제부총리였어요. 나홍배라는 사람. 야, 근데 28세 갔다 32세에 초선이 된. 야, 대단하네요. 그 28세면은 거의 없다로서 거의 없다. 20년 전이 아닐까 싶은데. 거의 없다가 지금 나이가 꽤 들었을걸요? 아니 79년생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보다 3살 많아요. 79년생? 그럼 거의 없다가 누가 유명하대요 보니까 저는 잘 모르는데. 유명하지 않습니다. 잘 모릅니다. 유명하지 않아요. 유명하지 않다고 지금 우기고 있습니다. 자연 소멸될 겁니다. 거의 없다 하지 말고 쪼매니 따라 해주면 안 되나? 40대가 넘었군요. 그죠? 지금 40대 중반이죠. 이제 은퇴할 때가 됐어요. 제발 좀 우리 거의 없다님께서는 김용민 TV를 좀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어쨌든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30일을 이제 남겨두고 있는데 오늘이 20일이에요. 그래요? 그거밖에 안 돼서 한 1년을 한 것 같은 느낌이. 그러니까 이제 열흘 뒤면 30일입니다. 너무 편하네. 그러니까 20일인 것도 지금 잘 모르겠지만 30일 기자회견을 이제 앞서 이제 추진을 한다는 얘기도 있고 이게 좀 윤석열이 하지 않은 거를 더 시도하시는 모습은 굉장히 보기 좋은 것 같고 야당 대표도 벌써 20일 동안에 2번 본 거 아니에요? 2번이나 만났죠. 2번이나 만났죠. 그 정규재 씨가 이재명 대통령하고 칼포프라는 사람 이야기를 했대요. 그 사람이 이제 점진적 개혁론을 이야기하는 사람이고요. 또 하나는 그 사람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인간 세상사에서 천국을 만들려고 과잉되게 덤벼들면 오히려 지옥을 만든다. 즉 정의는 부정의한 것을 하나씩 바꾸면 되는 것이지 정의를 억지로 목표로 만들어서 모델 상을 그리면은 그게 오히려 정의롭지 못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즉 히틀러라든가 또는 그 스탈린 같은 이념에 과잉된 사람들이 인간 세상에서 천국을 만들다고 해놓고 사실은 지옥을 만들었다는 거거든. 그럼 뭐냐? 개혁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대단함 있지 않습니까? 뭐 목표 설정을 하는 게 소득주도 성장 같은 목표 설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못되었던 것들 하나하나 바꾸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좋아지는 거야. 그런 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정말 점진적이면서도 안정감 있게 잘못된 것들을 너무 잘 바꾸고 있어요. 너무 손쉽게 지금 갖고 있어. 아니 뭐 그러니까 깜짝깜짝 놀랄 만한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가령 전 놀란 거 제가 오늘 봤던 기사 중에는 이번 정부에서 손을 본다라는 파트가 하나 있는데 그게 교통사고 나면은 그 치료비 그러니까 가령 이제 보험금을 과도하게 이제 타내가지고 치료를 받는 경우, 치료를 받지도 않는 경우도 많죠. 근데 특히 뭐 한의원이나 이런 곳에서 소위 그 나이롱 환자, 가라 치료를 받는 나이롱 환자가 너무 많이 양상되니까 이제 보험금에 문제가 있어서 요 대목을 또 손보겠다라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제가 그거 보고 나서 야 이게 사회 대개조에 가까운 일을 버리시려고 하는구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사회 대개조는 일본 말입니다. 그럼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해도 됩니다. 좋은 말은 해도 됩니다. 어쨌든
손봐야 될 곳을 지금 손보는데 생각보다 정권 초기에 굉장한 것들을 많이 만들어 가려고 하는 모습인 것 같아서 굉장히 보기 좋았고. 지금 또 가장 주목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그 근로감독관을 없애고 노동경찰을. 맞아요. 그것도 특사경이네 또 다른. 네. 이거는 말하자면 근로감독관이란 말 자체가 잘못됐어요. 근로감독관 하면 왠지 열심히 일하는지 안 하는지 그 근로자를 감시하는 것 같아요. 노동자를 감시하는 것 같잖아요. 노동경찰은 뭐냐면은 노동자들에게 만약 그 인권 침해 상황, 그 노동 침해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사측을 경계하고 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특별사법경찰이죠. 이거를 만들겠다는 건데 이게 사실은 저는 성남시장 때부터 이분이 줄기차게 주장해 왔는데 소년공 때부터 와 내가 공장에서 장애를 입어도 폭행을 당해도 누구 하나 이게 편들어주는 사람 없네. 여기서부터 아마 뼈저리게 체득한 어떤 필요성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쭉 대통령이 되시기 전까지 본인이 사회에 있었던 여러 문제점들을 차근차근 아무튼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관점도 굉장히 좋고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모습도 보기 좋은데 중요한 건 이런 얘기를 최근에 하셨다고 그래요. 국정 운영에 속도를 더 내야 되는데 너무 더디다 그랬다는 거예요. 측근들한테. 본인 입장에서는 더딜 거예요. 그렇습니까? 지금 저는 사실은 이 뉴스 속보나 보도가 나오는 속도로만 봤을 때는 정신을 못 차릴 정도인데 본인이 판단하시기엔 이게 더디다고 느끼시나 봐요. 시장이라든가 도지사를 해봤잖아요. 특히 이제 시장을 해보면 진짜 속도가 빠르거든요. 그 광역단체나 자치단체에서는 지시하는 대로 바로바로 아니 광역단체는 늦어요. 특히 그래요? 광역단체 중에도 도는 늦어요. 도는 굉장히 늦는데 특광역시라든가 시군은 굉장히 빠르거든. 효율적이고 되거든. 그런 부분들에서 가질 거고요. 그다음에 정부에 가보면 뭐냐면 통로 조직이라는 게 있어요. 통로 조직. 통로 조직이 뭐냐면 의사결정 구조와 별개의 통로에서 흐름을 만들어야 되는 조직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조정하는 정부에서 결정하잖아요. 정부에서 집행 안 하잖아요. 돈은 어디서 집행합니까? 지자체 주거나 아니면 공기업 주거나 이렇게 돼야 돼요. 정부가 직접 집행 안 하거든. 그럼 이 통로가 있어. 통로에서 심의위원회도 있잖아요. 여기서 또 맨날 며칠 걸리고 회의하다가 예산 한 2~3% 빠져버리고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가 관료가 비대화됐다고 하는데 이게 중앙부처로 오면 더 심해져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중앙부처에 고시패스한 공무원들은 평생 국민을 만날 일이 없어. 자기들끼리 서류로만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근데 엄청 열심히 일하는데 맨날 서류 고치고 있더라고 제가 보니까. 아마 현장에서 기초단체장을 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답답하실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 이제 문제가 되는 그 통로 조직이라는 것을 뭐 줄이거나 아니면 절차에 대한 간소화를 하면 안 되냐라는 접근을 대통령도 하실 수 있겠네요. 하실 거예요. 하시는데 이게 쉽지 않을 거예요. 왜요? 뭐 법을 바꿔야 돼서? 법이 아니라 습관 들여져 있어. 오랫동안 관료 조직이. 뿌리 자체가 순서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세월아 내월아 하게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교수가 공부 잘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인 게 중앙부처에 고시 출신 공무원들이 더 잘합니다. 왜냐하면 늘 공부해요. 일을 하는 게 공부야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답이라는 게 이제 행정의 영역에서는 국민을 직접 만나가거나 현장을 가보면 답이 나올 수도 있는 건데 항상 우리가 이제 탁상 공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많이. 여기에서 페이퍼로만 보고 뭘 결정하고 세월아 내월아 하다 보니까 이게 추진이 안 되는구나. 그렇죠. 아마 대통령이 그런 거 엄청나게 그래서 내가 농담 비슷하게 행정부라고 하지 말고 집행부라고 하자 이런 생각 때문에 행정부라고 하니까 자꾸 행정 시스템을 하는 거야. 집행을 안 하고. 그런 대목은 좀 그 이재명 그 과거 시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성남시장을 해봤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답답하실 거예요.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아까 제가 질문드렸던 30일 기자회견 이것도 사실 속도전처럼 보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저는 좀 걱정되는 게 자주 하면 매일 해도 돼요. 차라리 저는 이재명 대통령 같은 스타일은 도어 스태핑을 오히려 해도 된다고 봅니다. 자신감이 그만한 자신감도 있고 그만한 역량도 있다고 보는데 이게 자칫 또 주변의 참모들이 보기에는 너무 섣불리 접근했다가 이게 뭐랄까 좀 어떤 업이라든지 어떤 언급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또 사소한 실수가 또 누군가에게는 먹잇감이 되고 또 보수 성향 언론들이 달려들고 하는 우리 과거에 이제 불편한 사례들이 있다 보니까 30일 기자회견 괜찮나 이런 걱정도 일부 하시는 것 같아요. 걱정하지 않는 게 스타일이 노무현 대통령보다는 김대중 대통령에 좀 가까운 것 같아요. 노무현 대통령도 이제 말실수를 하셨고 내지르잖아요. 그러면은 노무현 대통령은 자존심이 세셔가지고 그걸 주워 담는다거나 기자들을 불러가지고 뭐 수정을 이런 거 안 하셔요.
그럼 내가 뭐 잘못한 게 뭐 있어? 뒤에 가서 뭐 사실은 좀 뭐 자서전 같은 거 보면은 그런 대목은 내가 후회하기도 했다 이런 것도 많이 쓰셨더라고요. 김대중 대통령은 그걸 또 해결을 해요. 뒤에서 해결을 해요. 매끄럽게 정리하는 이런 스타일이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아마 이재명 대통령도 예. 기자들이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서스럼 없이 하는 게 워낙 자신감이 있고 장악하겠다라는 표현을 그렇습니다. 장악이라는 표현을 좀 취소하고 뭐라고 해야 되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다라는 그런 하나의 본인의 그 태도라든가 캐릭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예. 다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그 지방 정부에다가 중앙 정부의 사무를 위임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지방 정부 고유의 업무라기보다는 그 지방 정부가요 은근히 힘이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지방 자치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신호등 하나 만드는 것도 중앙 정부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 아주 권한이 없어요, 진짜.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하여간 지금 하여튼 지방 정부의 그런 역할이 축소된 상황에서 중앙 정부의 짐이 더 큰데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으로서 내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그 내년 6월 승리가 불가능해진다면은 이후에 국정 운영 동력은 상실된다. 이런 염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올해 안에 일단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들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그것도 오늘 옮기라. 발표됐죠.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은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어떻게든 올해 안에 이재명 정부가 상당히 효능감이 있는 그리고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그러면서 정치의 도의를 다 지켜가는 여야 협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어떤 책무들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자 하는 의지가 매우 큰 것 같은데요. 그 의지가 드러난 대목이 뭐냐면 바로 이런 겁니다. 새로운 건물을 짓지 말고 공간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해수부 부산 이전 시기를 앞당겨라라는 디테일한 지시까지 대통령이 하셨더라고요. 야, 저는 이제 정말 요즘 제 매일매일 저도 어지러운데 굉장히 12월까지 해수부 이전 완료도 저는 빠르다고 보지만 그래도 이런 속도전을 지시하시면서 동시에 방법론까지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정부 운영도 두 가지예요. 돈과 사람이에요. 돈과 사람을 옮기는 거거든요. 자, 그건 어떻게 되느냐? 지금 5월부터 정부 부처에서 예산 편성 시작하잖아요. 9월달 되고 넘어가면 이제 국회로 예산 국회로 온단 말입니다. 한 회기 국회가 정기국회 한 회기가 되는 동안에 돈과 인력을 어떻게 지방으로 보낼 것인가 결정해버리면은 내년 1월달은 그거 가 있는 거예요. 우리 그 사법개혁, 검찰개혁도 그 1년 유예라고 이야기했잖아요. 1년 유예라는 뜻이 아니라 검찰 수사관 인력을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걸 월급을 나가야 될 거 아니야. 돈 문제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부에서 예산 편성하고 국회에서 예산 통과시켜야 되잖아요. 그 회기에 맞추면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지방자치단체장을 해봤기 때문에 잘 하시는 거예요. 야, 근데 6월 4일에 대통령이 된 거는 어찌 보면은 절묘해요. 왜냐하면은 중앙정부의 예산안 대강이 곧 나옵니다. 6월 말로. 그래서 이제 9월 임시국회에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것이고, 정기국회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보게 되면은 만약에 통상은 이제 12월에 대선이 많았지 않습니까? 12월에 대선이 있었으면은 그 이듬해 예산은 임기 1년인데 이미 전 정부에서 전 연도에 다 만든 거가 되는 거예요. 물론 추경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려는 개혁에 어떤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근데 6월에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은 임기 반년 뒤의 예산을 이제 본인이 직접 자기 손으로 짤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예산 전문가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뭐랄까 머릿속에 어느 정도 계산이 다 되어 있겠네요. 그러니까 정무적으로 판단이 성남시라는 거, 그다음에 경기도라는 게 대한민국보다 작은 나라들이에요. 나라를 한번 운영해 본 거예요. 그래서 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이 해수부 이전 미션도 맡겼지만 중요한 건 지방선거에서도 부산 지역에 대한 특히 TK, PK를 포함한 영남 지역에 대한 표심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한테 변화된 어떤 환경을 실감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려면요. 부산으로 정부 부처 하나가 왔다? 특별한 의미일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약속을 지키는구나. 그래, 그러면 지방정부를 또 새로 판을 짜는 상황에서 화끈하게 밀어줘야 되겠다. 아마 이런 분위기가 성숙되기를 바라는 마음일 겁니다. 노골적으로
너 해수부 장관 하다가 부산시장 나가 이럴 수는 없고요. 정치 개입 이야기가 되니까 네. 부산에 해수부가 내려왔다고 칩시다. 부산에 그 MBC, KBS, KNN 뭐 언론사가 있어요. 이제까지는 매일 시장 동향만 따로 쫓아다녔을 거 아니야. 해수부 장관 동향을 매주 그 기사를 쏟아낼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해수부 장관은 부산의 스타가 되는 거야. 오. 이게 이제 그런 포석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들도 많고 해서 두 분도 전에 그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일 때 제가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남시장을 하면서 업무 파악하는데 6개월 걸렸다. 아니 업무 파악이 아니라 공무원들을 확실한 시장 리더십하에 그 어떤 협조자, 동역자로 만드는데 6개월이 걸렸다. 그리고 경기도는 3개월이었다. 더 짧게 걸렸네요. 그렇죠. 경기도가 더 큰데. 근데 해봤거든. 이 말씀도 하셨어요. 중앙정부는 1개월. 그럼 이제 열흘 남았네요. 그렇죠. 바쁘잖아요. 바쁘잖아요. 지금 보시다시피 1개월 안에 확실하게 이재명 정부의 어떤 그 현판을 달겠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 성남시장 할 때 그 이른바 이제 늙은 공무원들 과장들 제가 몇 명 친하게 지냈거든요. 성남시청에 자주 놀러 가다 보니까 거의 이재명 광신도가 돼 있더라고. 아 그래요? 일을 너무 속도감 있게 잘하니까. 아니 근데 사실은 이거 저희 뭐 정치화 시장 시간에도 저도 밝힌 바 있는데 제 지인 중에 성남 시민 다수가 당시 이재명 시장에 별 관심이 없던 사람도 이재명 성남시장을 기억을 아주 좋게 하고요. 그리고 그 시정에 어떤 혜택을 받다라고 느끼는 성남 시민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이재명 시장이 경기도로 갔을 때도 저 양반 일은 되게 잘해라고들 얘기를 했었고, 그게 이제 전 국민이 이제 지금 체감하는 단계로 우리가 뭐 5년 동안 또 누리게 되지 않을까 싶고 지금 주식 사이트 보셨어요 오늘? 오늘요? 3,100. 오늘 맞다. 코스피 3,100 넘었죠. 오늘 제 주식 사이트가 보니까 무슨 글이 올라왔냐면요. 원래 거기에 상당히 좀 보수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습니다. 뭐 그래서 민주당에겐 굉장히 적대적이고요. 오늘 갔더니 이재명 대통령을 영구 집권시켜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지경이에요. 아니 DC 인사이드 어디 코스피 갤러리인가 거기는 앞에 가보면 첫 페이지에 그렇게 써 있어요. 이재명은 신이다. 이재명이 하는 일은 모든 게 옳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미. 뭐 아무튼 중장기적으로는 5천 얘기가 나왔지만 뭐 올해는 3,300도 무난하게 갈 거라는 뭐 전문가들의 얘기가 많으니까요. 3,300이 역대 최고치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올라갔다 계속 밑으로 내려왔죠. 그 코스피의 그 증가율은 노무현 정부 때 168% 올라갔기 때문에 그때는 완전 이제 증권 시장의 활황기였고요. 근데 수치면으로 봤을 때는 문재인 정부 시절이 3,300이었으니까 그 시절을 아마 넘어갈 수 있는 뭐 가능성이 이번에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좀 걱정되는 건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저희가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얘기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그 이란 이스라엘이 휴전 합의됐다고 트럼프가 발표해놓고 나서 오늘 오후에 보니까 또 네타냐후가 전투기를 막 띄우고 신경 안 써요. 안 씁니까? 지금 이게 무슨 휴전이에요? 그냥 이란이 항복한 거지, 솔직히.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전투기를 띄우니까 또 트럼프가 전투기 당장 내려라 이러고 있는 거 보니까 혹시나 자고 일어난 사이에 또 뭐 무력 충돌 있으면 어떡하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걱정 안 사실에 참 약육강식의 불편한 세계 정치인데 좀 불쌍한 이란이 밟힌 거예요, 그냥. 확실히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미국도 이게 전쟁이 확전됐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더 확전되지 않은 건 다행인데 앞으로 더 우려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우리 증시도 잘 올라가려고 하다가 이런 이제 전쟁 외부 요소가 들어가면 혹시나 또 투자하시는 분들은 또 아쉬울까 봐 말씀드린 거고 자 잠시요 그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호흡을 맞출 정무비서관이 김병욱 전 민주당 의원으로 내정됐다 이런 보도가 나왔고 대통령실 사법제도비서관은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내정됐다 정도까지는 저희가 지금 이 시간 소개를 해드리면서 마지막 주제는 뭐 두 분이 민주당 워낙에 잘하시니까 저는 오늘도 제가 이제 뭐 짧지 않은 글을 하나 남기고 왔는데 정청래 박찬대 정청래 동갑내기고 두 분이 오늘 만나가지고 사진 찍히고 영상 나온 거 보니까 그리 사이가 좋은데 왜 지지자들은 지지자들 일부는 왜 이런 것을 이 후보 간의 어떤 갈등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예민하게 반응하시고 과열 양상을 보였는지 좀 의아하게 보이긴 했습니다. 근데 이거 의도적인 갈라치기 세력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뭐 일부 그런 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우리 이 유튜브 세계라는 것도 네.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적 측면에서의 네. 관음증적인 요소 그리고 누군가를 욕하면 재밌거든. 네. 이런 요소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아니 그래야 또 자기하고 생각이 같은 사람들을 규합해서 예. 슈퍼챗 수익도 얻고 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정치 현장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데요. 이런 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교육과 훈련입니다. 교육과 훈련. 예, 예. 그래서 원래 세계 유수의 진보 정당들은 예. 당원의 자격 요건으로서 교육과 훈련의 기회 제공과 거기에 꼭 참여하라라는 제한 조건을 듭니다. 예. 지금 우리가 이제 당원 민주주의 정당이 됐습니다만은 예. 아직까지는 동원형에 머물고 있다. 저는 당원들에게 교육과 훈련의 기회 제공, 그다음에 정치 엘리트로서의 성장 과정에 대한 제공까지 해서 예. 명실상부하게 당원들이 외부의 선동에 휩쓸리지 않고 스스로 합리적으로 그리고 통합적인 컨센서스를 만들어가는 훈련들을 시켰으면 좋겠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아마 이 두 후보가 적대적이지 않고 아주 상생 경쟁을 하기 때문에 예. 그런 하나의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당원들도 정청래 공약이 이 부분은 좋아. 박찬대가 이야기하는 정치적 노선이 이건 이재명 대통령에 더 도움이 돼. 이렇게 논쟁하면서 예. 서로 모아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뭐 지금 인터뷰상으로는 이미 정청래 후보자는 박찬대가 해도 된다. 이런 얘기도 했고 박찬대 의원도 정청래가 당대표 돼도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으면 이제 뭔가 그럼 제가 하면 안 될까요? 그래 누가 될까요? 형님 먼저 아우 먼저 뭐. 아니 저희 누가 그러면 될까요? 편하게 누가 됩니까? 누가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아 사람들의 마음속엔. 마음속엔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 이야기 뭐냐면요. 네. 며칠간의 한 달간의 선거운동으로 판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 그 사람의 정치 인생 역정을 보고 사람들은 다 이미 판단해 놓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과잉 비판한다고 해서 표가 옮겨오지도 않거든요. 예.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정청래 의원에 대한 비난 댓글이 많은데 아 오늘 맞다 인터뷰하셨죠? 어제였나요? 어제 했습니다. 어제였나요? 이제 보니까 지금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모든 당원, 대의원, 국회의원 모두 표의 등가성 네. 한 표씩. 네. 이게 그 어떤 특정 세력에게 굉장히 불편하게 다가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은 뭐 10표, 예. 20표 이런 상황인데 한 사람이 네. 뭐 대의원이나 국회의원이 근데 당원 n분의 1 같이 예. 다 한 표씩 가게 된다면 그러면은 국회의원이나 대의원 이 사실은 공천 과정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분들의 그 영향력이 과거와 같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걸 염려하는 사람들이 일부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아, 그 표의 등가성 부분은 사실은 이번에만 거론되는 게 아니라 사실 지난 전당대회 때도 꾸준히 얘기가 나왔던 그래서 거죠. 다들 그때도 이제 n분의 1로 예. 하기로 했었는데 예. 민주당 당원 당규집이 전 세계에서 제일 두꺼워요. 그리고 민주당 당대표 꼽는 경선 눈이 전 세계에서 제일 허접해요. 예. 아니 세상에 같은 층위에 직선제와 간선제가 같이 있는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렇지. 이거 없어야 돼요. 저는 대의원 제도도 둘 수도 있다고 봐요. 예, 예. 다만 대의원은 뭐냐면 당원이 뽑아야 대의원이지 지역위원장이 꼽는 게 무슨 대의원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면 1차 선거 때는 전당원 투표하고 네. 2차 선거 때는 뽑힌 대의원들이 투표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예. 대의원 몇 프로 당원 몇 프로 뭐 이건요 룰 자체가 솔직히 제가 전공자로서 봤을 때 부끄럽습니다. 예. 이거 진짜 민주당이 좀 고쳐야 돼요. 예. 당원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그냥 당원 100% 하면 돼요, 그냥. 등가성이 필요합니다. 표의 등가성이 무슨 얘기냐? 예. 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정의당, 예. 정의당 2020년 대선 때, 총선 때 예. 그때 1등 비례 1등 예. 유호정, 비례 2등 예. 장혜영. 예. 근데 이분들이 실제 득표 수는 얼마인 줄 아십니까? 한참 뒤로 그러니까 뒤처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유호정은 19등, 예. 장혜영은 21등. 예. 예. 신장식 1등 아니었어요 그때? 이거 득표수로 보면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실제 득표를 많이 한 사람들은 뒤로 밀리고 왜냐? 나이가 들었고 또 남자라서. 예. 근데 나이가 젊고 젊은 여자라서 1, 2등이 된 겁니다. 저런 짓 장혜영, 진짜 없어야 돼요. 류호정. 예. 그렇게 해서 류호정하고 장혜영이 국회의원 됐는데 정의당이 망했죠 이것 때문에. 이것이라는 건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 이런 어떤 말도 안 되는 제도 젊고 여성이고 그래야
그러면요 그 사람들을 따로 뽑아야 돼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지만 예. 그게 같은 층위에 존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젊고 나이가 늙고 나이가 많은 남성 예. 이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한 표를 던졌단 말이죠. 그러면 나의 표는 늙고 나이 많고 0.3표가 되는 거고 예. 그 젊고 여성이란 말이에요. 누군가를 찍었습니다. 그 한 표는 2표, 3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이게 말이 돼? 민주주의의 첫 출발은 이겁니다. 이래서 정의당이 망했어요. 누구나 동등하다는 거예요. 누구나 같은 한 표라는 거예요. 네네. 많이 가진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키가 크나 작으나 다 똑같이 한 표라는 것이 민주주의 기본 원칙인데 그걸 지금 위반한 거예요. 정종섭 씨라고 있어요. 나중에 새누리당 의원 한 사람인데 예. 헌법학자 서울대. 네. 이 양반이 수업 시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네. 나같이 똑똑한 사람한테는 예. 1인 1표가 아니라 한 10표를 줘야 된다. 이게 독재자의 논리죠. 이게 철인 정치예요, 철인 정치. 미치겠다. 헌법학자인데 그런 얘기를 해요? 정종섭. 야, 미치겠네. 예. 1인 1표제에 대한 언급을 이제 우리 두 분 다 해주신 아니 거고.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 이건 뭐 당연한 이건희도 한 표, 그리고 뭐 정말 기초생활수급자도 한 표. 예. 이래야 민주주의 아니에요? 예. 공화정 아닙니까? 예. 그 내용에 대한 언급을 해주신 이유는 이제 당 대표 저희가 후보 간에 갈등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특정 후보의 유불리를 위해서 한 얘기가 아니라 예. 내년 지방선거를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항상 이 민주당의 선거 승리가 매우 중요하다 이런 입장에서 모든 논리를 펴왔는데 지금 지방에 예. 내년도 이제 예를 들면 시도지사, 예. 시군구청장 예. 뭐 이렇게 선출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이 구조라면요. 예. 지역구 국회의원 그리고 지역위원장 예. 이런 사람들이 다 후보를 결정하다시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들 측근들만 되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뭐 젊은 후보를 내세운다 해가지고 국회의원의 보좌관, 비서관들을 또 내보내게 됩니다. 예. 뭐예요 이게? 이게 과연 당원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민주당의 공천 시스템이란 말입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적 허점을 이제 차기 당 대표가 그래서 보완을 해야 된다 이런 모든 말씀이시죠? 당원이 참여하는 예. 그래서 모든 당원이 결국 공천하는 다수표를 받은 사람이 후보로 나가야 이겨도 이기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선택의 기준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냥 누가 지역위원장 민다더라 이런 네. 소문으로 당선되지 않도록 네. 토론하고 네. 실력이 공개되는 장을 마련해야 됩니다. 아니 지금 보세요. 네. 시군구의원 이 사람이 좋다 해서 그렇게 투표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민주당이니까 국민의힘이니까 찍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 후보를 누가 결정하느냐? 국회의원, 지역위원장이 결정한다니까요? 이게 바람직하냐 이거예요. 예. 아니 좀 제가 뭐 살던 지역이나 이런 데 보면요. 국민의힘보다 민주당 기초의원들이 별로야 이런 데 많아요. 네. 참 두 분이 민주당에 대한 충정으로 또 차기 당대표가 이런 과제들은 좀 잘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저희가 듣고 저희 오늘 화요일 밤이었습니다. 화요일 밤 10시에 두 분 모시고 함께했고요. 여러분들의 벌써 댓글 끝날 시간 됐어요. 예, 감사드리고 이야. 자 박진영 정치비평가 그리고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과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내일은 누가 나옵니까? 감사합니다. 내일은 거의 없다? 내일은 거의 없다 나오죠. 거의 없다 혼자 나와요? 아니요 황희두 이사도 나옵니다. 아 그렇구나. 아유 거의 없다 혼자 나오면 이 방송 망하지. 아니 저기 거의 없다한테 한번 물어봐요. 예. 좀에 있다로 이름 바꿀 생각이 없냐고. 아마 이름을 바꾸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좀에 있다. 예, 두 분의 농담도 함께 내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